자, 교재의 60페이지, 61페이지에 보시면은 전분, 스타치입니다. 자, 전분이 어떤 구조로 되어 있느냐? 61페이지에 그림 3의 31 보시면 알파 원포 결합과 알파 원식스 결합 이렇게 구분이 되어 있습니다. 알파 원포 결합, 원식스 결합 어떻게 결합되어 있는지는 더 설명을 안 해도 이해가 되시죠? 자, 이겁니다. 알파 원포 결합으로 쭉 계속 14 결합으로 포도당이 포리머 다당류를 이루고 있다가 알파 16 결합으로 이렇게 격가지가 뻗어서 나갑니다. 자, 직선 형태로 되어 있는 이런 형태를 띠는 걸 우리가 아밀로즈라고 그래요. 이렇게 격가지 16 결합을 가지고 있는 이 부분을 가지고 있는 걸 우리가 아밀로펙틴 구조라고 얘기해요. 그래서 여러분 일반 쌀하고 찹쌀하고 어떤 차이가 있느냐? 찹쌀은 거의 대부분이 이 아밀로펙틴 구조를 가지고 있어요. 맵쌀은 찹쌀만큼 아밀로펙틴 양이 높지가 않아요. 그래서 아밀로즈와 아밀로펙틴에 대한 내용을 여러분들이 이해를 좀 하시면 좋겠다. 자, 아밀로즈 구조가 이와 같이 직선형인데 아밀로펙틴은 이렇게 가지가 나와 있는데 이 가지 형태를 띠는 것이 우리 몸속에 저장할 수 있는 글라이코겐도 이와 같은 형태를 띠고 있어요. 셀로즈 구조는 우리가 이제 보셨듯이 앞쪽에 베타 디글루코즈의 결합 형태를 띠고 있을 거예요. 그래서 각 전분 입자들에 따라서도 여러분 책에 자, 이건 잠시 닫고 이와 같이 각 공유에 따라서도 입자 구조라든지 이런 것들은 달라요. 자, 다르기 때문에 나중에 우리가 특성이 조금씩 달라요. 다른데 우선 아밀로즈 사슬 길이에 따라 가지고 요드를 갖다가 넣어주면은 요드의 색깔이 달라져요. 되게 보면은 자, 나선 구조 자, 이렇게 나선 구조를 이루고 있는데 나선 구조 몇 번 회전을 했느냐? 회전 개수 숫자가 약 한 9번 정도 회전되어 있다 하면은 이 포도당 분자수가 약 한 45개 분자 이 정도로 돼요. 그러면은 보시면은 요도가 청색을 띱니다. 근데 나선 구조 회전수가 작아질수록 이와 같이 자색, 적색, 갈색, 무색으로 갑니다. 그래서 요도 반응 색깔을 보면은 자, 이것이 포도당 분자수가 어느 정도 되고 나선 구조가 한 몇 회 정도 되는 자인지를 어느 정도 확인을 할 수 있다는 얘기고요. 자, 이 구조는 아밀로펙틴 16 결합격까지 나와 있는 걸 표시를 했어요. 그 다음 전분들 이래 보시면은 엑스레이를 쪼여가지고 엑스레이가 회절되는 굴절대가 나오는 그 상을 해보면은 이와 같이 각각 달라요. 다르다는 얘기는 그 결정 그 구조적인 면의 차이가 있다. 다르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X선 회절 모형으로 이와 같이 전분들 종류가 다르구나 정도를 한번 보시고 그 다음에 이제 전분을
우리가 분해를 해야 됩니다. 자, 그 분해를 할 때 크게 우리가 많이 쓰는 효소가 있습니다. 전분 분해 효소에 형광펜을 쓰는 게 낫겠나? 자, 알파 아밀레이즈라고 그러는 효소가 있고요. 베타 아밀레이즈 효소가 있습니다. 우리가 가장 기본 많이 쓰는 게 베타 아밀레이즈입니다. 뭐가 알파고 뭐가 베타일까? 기준 탄소의 바로 옆에 것이 알파, 그 다음 베타 이렇게 이름을 붙였는데 베타 아밀레이즈 자, 전분의 알파 원포 결합을 메가당 단위로 말단에서부터 가스분해 시켜줍니다. 말단에서부터 가스분해 시켜줘요. 그래서 우리가 지금 많이 쓰고 있는 게 이 베타 아밀레이즈를 쓰는데 엿기름 타액에 존재합니다. 물론 뭐 감자, 곡류, 두류 여기도 존재하지만 대표적인 건 우리가 자, 엿기름 가지고 여러분들 무엇을 만들었습니까? 밥을 이용해 가지고 식혜 만들었잖아. 그거야. 식혜. 근데 이거는 베타 아밀레이즈는 알파 원포 결합을 말단에서부터 메가당 단위로 짝짝짝 잘라줍니다. 그러니까 메가당이 엿당이 만들어지는 거예요. 엿당이. 근데 알파 아밀레이즈는 이거는 뭐 구분 없이 무작위로 막 가수분해 시켜버립니다. 무작위예요. 그러니까 메가당 엿당만 얻으려고 그러면은 베타 아밀레이즈를 써야 된다 이 얘기잖아. 자, 알파 아밀레이즈는 타액이나 췌장액, 뭐 발화종자, 미생물 등에 존재하더라. 그다음 알파 아밀로펙틴에서 알파 아밀레이즈가 작용하지 못하고 남은 부분을 이름을 알파 아밀레이즈 한계 덱스트린, 리미트 덱스트린이라고 한다. 베타 아밀레이즈가 작용하지 못하고 남은 부분을 베타 아밀레이즈 한계 덱스트린이라고 이름을 부릅니다. 여러분 뭐 덱스트린 그런 용어가 나오죠. 그러니까 알파 아밀레이즈는 베타 아밀레이즈든 사용을 해서 자르고 잘라 가수분해 시키고 더 가수분해 못 시키고 남아있는 부분을 우리가 지금 한계 덱스트린이라고 이름을 부릅니다. 한계 덱스트린. 그 다음 뭐 글루코 아밀레이즈도 존재를 하는데 이건 전분의 알파 원포 결합, 뭐 알파 원식스 원쓰리 결합 말단에서부터 포도당 단위로 가수분해합니다. 포도당 단위로. 포도당 단위로. 그래서 이 세 개 중에 우리가 식혜 만들어 먹겠다. 그러면은 무슨 전분분해 효소를 사용해야 됩니까? 이런 문제들이 뭐 조리 원리라든지 뭐 식품화학, 식품학 이런 쪽에서도 뭐 문제로 이제 가끔 출제될 수 있어요. 한계 덱스트린이 어떤 한계 덱스트린 무엇인지 이해를 좀 하시고요. 그 다음 나오는 게 전분의 호화입니다. 호화. 영어로는 호화를 무엇이라고 부릅니까? 영어로 젤라티나이제이션 그래요. 젤라틴화입니다. 여러분 젤이 좋아하죠? 그렇죠? 그 젤라틴화. 살은 딱딱하잖아. 밥을 해야 되잖아. 밥을 하면은 그게 이제 바로 전분 호화가 됐다는 얘기입니다. 물랑물랑하고 쌀과는 완전히 다르죠? 그럼 밥이 됐어요. 밥이 그렇게 물랑물랑하고 이런 상태가 어떻게 해서 된 상태인지 설명을 한번 해보세요. 그러면 호화됐는데 그게 뭐를 얘기하는 겁니까? 어떻게 됐다는 얘기예요? 뭐가 들어갔어요? 네. 물이 들어갔습니다. 물이 들어가가지고 밥이 됐습니다. 물 없이 밥이 될까요? 안 되잖아요. 그래서
자, 생전분이 있는데 거기에 이제 호화되는 과정에 팽윤된 전분을 거쳐가지고 이제 전분 용액 이런 형태로 그러니까 결정 그 구조 사이에 물이 들어가서 밥이 되는 과정입니다. 자, 밥이 됐어요. 밥이 되고 나서 밥이 되는 그 호화 과정에 미치는 영향들이 무엇이 있을까? 아까 봤을 때 각 녹말의 그 엑스레이 디프렉션 그 XRD 데이터에서도 봤어도 결정 그 구조들이 다르죠. 그랬죠. 그러면 전분 종류가 다르면은 호화되는데 영향을 미칩니다. 그래서 전분 종류에 따라서도 그 다음에 수분 함량에 따라서도 그 다음 pH에 따라서도 그 다음 온도에 따라서도 염류가 있느냐 없느냐에 따라서 밥이 잘 될까 안 될까 영향을 미칩니다. 그런데 어떻게 미칠까? 자, 이 부분을 여러분들이 한번 생각을 해보자. 자, 우선 그 책에 정리가 되어 있는 부분이 호화 과정, 자, 전분 종류에 따라 수분에 따라서 자, 전분 종류에 따라서는 전분 호화는 전분 종류에 따라서 다르게 나타난다. 전분 입자 크기, 형태, 내부 구조, 아밀로즈, 아밀로펙틴 함량 등은 호화에 큰 영향을 미친다. 일반적으로 전분 입자가 작으면 호화 온도가 높아진다. 그러니까 높은 온도에서 호화가 쉽게 낮은 온도에서 잘 되지 않는다. 그 다음 아밀로펙틴 함량이 많을수록 호화 속도는 느리다. 그러니까 찰밥을 하려고 그러면은 더 호화 속도는 그냥 맵쌀보다는 느리다. 따라서 쌀, 보리 등 곡류 전분은 감자, 고구마와 같은 서류 전분보다 호화 온도가 높아야 된다. 그 다음에 수분 함량도 영향을 미칩니다. 그래서 수분이 전분 입자 안으로 흡수돼 가지고 들어가야 되는데 전분 입자가 팽윤되면은 전분 수분 함량이 많을수록 호화가 잘 일어난다. 그건 당연한 얘기고. 그 다음 pH의 영향을 받습니다. 자, 주로 전분 분자 사이의 수소 결합은 산알칼리의 영향을 받는데 특히 알칼리성에서 전분 호화가 촉진됩니다. 빠릅니다. 그래서 산성 영역보다는 알칼리성에서 빨라진다. 그 다음 온도는 당연히 뭐 호화 최저 온도 이상이 돼야 호화가 일어날 거고 이제 온도가 높으면 호화 시간은 단축됩니다. 그러니까 일반 밥솥이 아니고 압력 밥솥을 한다면은 더 빠른 시간 내에 밥을 만들 수가 있다. 그 다음 염류가 미치는 영향 보세요. 염류는 수소결합에 영향을 주기 때문에 전분의 호화에 영향을 미친다. 자, 이같이 전분 입자 팽윤을 촉진시키는 물질을 팽윤제라고 하는데 자, 전분 현탁에게 팽윤제를 첨가하면 호화 온도가 낮아진다. 당연히 호화가 잘 되도록 하려고 그러면 팽윤제를 쓰면은 더 잘 될 것이다. 그래서 알칼리 염류 등은 전분을 촉진시킵니다. 아까 우리가 알칼리 산성 영역보다는 pH가 알칼리 영역에서 호화가 잘 된다고 그랬잖아. 당연하잖아. 그죠? 그래서 뭐 NaOH, 뭐 KOH, 뭐 등등등 포타슘, 시아나이드, 포타슘 아이오다이드, 암모늄 나이트레이트, 뭐 질산염 등이 팽윤제 역할을 한다. 그러나 황산염은 언더라인 하세요. 호화를 억제시킵니다. 황산염은 호화를 억제시킨다. 그 다음 당류가 어떤 영향을 줄까? 고농도 당은 전분이 호화되는 데 필요한 물을 빼앗아 버릴 수 있기 때문에 당이 수화에 이용돼서 전분을 그러니까 전분 호화하는 데 필요한 물을 갖다 뺏어 버리니까 당연히 그거는 뭐 억제시키는 수밖에 뿐이에요. 자, 그 다음 나머지 부분은 자, 넘어가고 7번 전분 노화가 나옵니다. 자, 호화의 반대 개념입니다. 이제 밥을 했는데 밥을 실온에 방치하니까 갓지은 밥과 달라지죠. 그렇죠. 그걸 우리가
노화라고 하자. 전분의 호화의 반대 개념으로 노화가, 전분 노화는 노화에 미치는 영향을 주는 게 뭘까? 당연히 종류에 따라서 다르고 수분에 따라서 pH에 따라 다르고 온도, 염료에 따라서 달랐는데 아까 호화의 반대 개념이니까 그건 그대로 지금 우리가 이해할 수 있을 겁니다. 그럼 노화를 억제하려면 어떻게 해야 될까? 자, 이것까지 한번 생각을 하시고 그 다음 호정화라는 용어가 나옵니다. 호정화. 자, 이거는 호화와 어떤 차이가 있냐 하면은 쉽게 얘기하면은 이겁니다. 여러분 무슨 뻥튀기 해서 드시잖아. 그겁니다. 자, 전분에 수분을 첨가하지 않고요. 한 160도 이상 고온에서 가열하면은 수분 분자가 부분적으로 수분 분자의 부분적인 가수분해 또는 열분해, 그러니까 가수분해가 일어나든지 아니면 열분해가 일어났어요. 그 전분이 가용성 전분을 거쳐서 가용성 덱스트린이 생성된다. 뻥튀기 했는 겁니다. 쉽게 얘기하면. 그러니까 물을 넣어서 밥을 지었는 이런 형태의 호화가 아니고 그 속에 물론 그 수분은 여러분 쌀이라든지 뭐 이런 속에도 수분은 적어도 10% 뭐 10몇 %는 존재를 하거든요. 온도를 높입니다. 한 160도 이상 고온. 그러면 거기에서 열분해도 일어나고요. 부분적으로 가수분해도 일어나고. 그래서 그것이 결국에는 최종 물에 녹을 수 있는 덱스트린 형태로 분해가 됩니다. 이것을 우리가 호정화라고 그러는데 영어로는 덱스트리나이제이션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호정화. 호화와 호정화가 같은 용어 아니죠. 네, 그걸 이해하시고, 자, 덱스트린 종류가 이렇게 좀 나옵니다. 가용성 전분, 아밀로덱스트린, 에리스로덱스트린, 아크로덱스트린, 말토덱스트린. 자, 덱스트린. 뭔지 앞쪽에서 우리가 언급을 했는 부분이니까 그냥 읽어보시면 되겠고요. 그 다음, 셀룰로즈 섬유소입니다. 베타 원포, 베타 디글루코스, 베타 원포 결합으로 지금 만들어져 있습니다. 셀룰로즈입니다. 그 다음, 이누린 그런 거, 이거 어디서 좀 많이 들어보셨죠? 당뇨병 환자의 식사 대용 그러면서 이런 거 이게 주로 어디에 많이 있냐 하면은 무슨 돼지 감자 그러고 얘기 많이 하시죠? 그쪽에 이제 주로 많이 들어 있습니다. 자, 이누린이 이런 구조입니다. 보시면은 자, 이게 뭡니까? 설탕이죠. 그죠? 그 다음, 이거 플락토즈. 플락토즈가 굉장히 여러 다당류 이렇게 연결되어 있습니다. 설탕의 과당, 플락토즈가 이렇게 결합되어 있는 다당류입니다. 자, 이눌린. 그 다음, 자, 글라이코겐, 섬유소 봤고요. 자, 펙틴 물질, 우리가 어떤 딸기나 사과나 복숭아나 잼 만들잖아. 그죠? 잼 만들려고 그러면은, 자, 이 펙틴 물질이 존재를 해야 됩니다. 펙틴이, 이쪽에 보면 CH2OH 가지고 있는 자리에 산으로 만들어져 있는 물질. 그 다음에 카복시하고 메칠 카복실레이트. 자, 이런 형태. 자, 이게 갈락투론산 1사 결합을 이루고 있는 형태입니다. 펙틴 물질이. 펙틴의 기본 구조. 자, 구조 한번 봤고, 그 다음 펙틴 종류, 프로토펙틴, 여러 가지, 펙틴산, 이런 것들이 있는데, 자, 이게 게를 만듭니다. 젤리 만듭니다. 자, 만드는 것이, 자, 여기에서
카복실산하고 이 결합에서 이 결합이 연결이 됩니다. 그래서 고메톡실 팩틴에 의해서 계열화되든지 아니면은 칼슘이라든지 이런 어떤 이온들이 들어가서 가교 결합을 이루어주든지 이러면은 되는 거예요. 결국에는 뭡니까? 두부 만드는 것도 뭐예요? 두부? 여기에 응고적 칼슘이라든지 이런 거 넣어가지고 콩아미노산, 두류 아미노산 주로 뭐 글라이신 쪽이 많겠지, 그지? 칼슘으로 이런 가교 결합을 만들어서 응고시키는 것이 두부잖아. 이런 식으로. 자, 셀룰로즈, 뭐 키친, 키친 나오는. 자, 키친, 키토산 그리고 이거 뭐 여러 가지 내용이 많이 들어보신 내용이잖아. 주로 게 종류 껍질 이런 쪽에 많아요. 자, 이게 키친 구조입니다. 보시면은 NHCOCH3. 자, 아미노당입니다. 아미노기를 가졌는 당이에요. 아미노당의 이런 결합 형태로 되어 있습니다. 키친. 그 다음 검류. 뭐 검은 아라비아 검, 구화검, 뭐 카라기난 검 등등 많이 하는데 있는데 이게 식품 첨가물로 많이 씁니다. 그래서 아라비아 검이 주로 어디에 식품 안정제로 많이 사용되고요. 구화검은 아이스크림이나 빵, 뭐 드레싱, 치즈 이런 데 많이 씁니다. 카라기난도 마찬가지. 잼, 젤리, 아이스크림, 뭐 기름, 유화, 뭐 안정제 이런 데 사용을 하고 있는 검류인데 이거 다 다당류입니다. 다당류예요. 자, 이거는 그냥 체어폼. 자, 한천, 아가입니다. 아가. 홍조류인 우뭇가사리에서 추출했는 다당류입니다. 아가입니다. 아가. 지금 보시면은 옆에 체어폼 형태로 그려놨는 이 구조. 자, 이게 아주 다당류 형태로 되어 있습니다. 알긴산, 미역, 다시마와 같은 갈조류 세포막의 주성분입니다. 알긴산. 알긴산도 뭐 아이스크림, 잼, 뭐 이런 데 점정제, 그러니까 점도를 확 올리기 위해서 쓰는 물질입니다. 뭐 한천도 우리가 사실은 많이 쓰죠. 특히 미생물 배지할 때 많이 쓰죠. 아가베이지. 자, 그러면은 이제 여러분들이 이 PPT에 없었는 부분이 사실은 책에 더 정확한 내용이 담겨져 있어요. 담겨져 있기 때문에 책에 있는 내용을 읽어보시고 이거는 이해가 조금 잘 되지 않는다. 그런 부분은 언제든지 좀 이해하고 넘어갈 수 있도록 질문하도록 하세요. 아시겠습니까? 자, 그러면은 그 다음 장이 무엇입니까? 지질로 넘어가죠. 지금 뭐 진도가 그렇게 늦지도 빠르지도 않는 상태인데 어찌됐든 여기에 대한 문제라든지 이런 것들은요, 제가 유튜브에 올려져 있는 작년에 특강하고 했는 이런 거 지금 다 올라져 있어요. 그거 시간 나는 대로 보세요. 그 올려져 있는 걸 다시 똑같은 내용으로 내가 할 필요는 없잖아. 나중에 시험 문제에 그 했는 거 내가 출제를 할 거야. 진짜 봤는지 안 봤는지. 봤는 사람은 답할 수 있도록. 그것도 괜찮지, 그죠? 나쁘지 않지? 자, 그러면은 스탑을